자, 예술의 발달 넘어갈까요? 192페이지. 자, 예술의 발달. 예술의 발달로 갈까요? 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고분과 고분벽화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고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고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분은 거기 보시면은 누가 묻혔는지를 알 수 있는 무덤은 릉이라고 그래요. 근데 누구 무덤인지 몰라. 총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용총, 각저총 이런 총이라고 붙으면 누구 무덤인지 모르는구나. 그 다음에 무령왕릉이잖아요. 그러면 왕 무덤이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분되는데 뭐 어쨌든 고대의 무덤은 대체적으로 누구 무덤인지 거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누구 무덤인지를 알 수 있는 그나마 좀 알 수 있는 무덤이 바로 무령왕릉이죠. 자, 그러면 고구려부터 고대 무덤 양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초기의 무덤 양식. 자, 고구려부터 봅시다. 자, 고구려의 초기 고분 양식은 돌무지 무덤이죠. 돌무지라고 하는 건 돌을 네모나게 잘라서 쌓아 올린 거를 돌무지 무덤이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여러분 책 192페이지 보시면 장군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무덤 양식, 무덤으로는 장군총이 있죠. 장군총은 돌을 잘라서 쌓아 올려서 7단으로 쌓아 올렸고요. 규모가 굉장히 크죠. 한 변의 밑변의 길이가 30m 정도 되니까 굉장히 규모가 크다. 그리고 7단으로 쌓아 올렸고, 시신을 묻는 그 감실, 그러니까 이제 시신을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중간쯤에, 그 지상에, 말하자면 지상의 중간쯤에 나타나져 있죠. 자, 그래서 돌무지 무덤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후기의 무덤 양식은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192페이지 사진 보시면은 단면도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긴 무덤이 굴식 돌방 무덤이죠. 말 그대로 자, 복도를 따라서 이렇게 쭉 들어가면, 굴식으로 이제 복도를 따라서 쭉 들어가면 돌로 만들어진 방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방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방이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돌로 만들어지면 이렇게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따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돌로 만들어진 방이라는 얘기고, 돌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표면에다가 뭘 할 수 있냐? 벽화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덤의 특징은 벽화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굴식돌방 무덤의 특징을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벽화를 그릴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 벽화는 처음에는 일상생활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뭐 손님 접대 모습, 우리 집 부엌 모습, 내가 밖에 나갔더니 행렬을 하고 있더라. 대행렬도.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일상생활 모습을 벽화로 그리다가 나중에 가면은 추상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강서대면 사신도 같은 게 추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추상적인 모습들, 사실적 표현에서 추상적인 모습들이죠. 자, 머리가 2개 달렸는데 거북이야, 등껍질이 있어. 이건 없는 거잖아요, 사실. 실제 있는 동물은 아니죠. 그게 이제 추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서 벽화라고 하는 건 일상생활에서부터 그 다음에 추상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시험에도 잘 나오는 질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굴식돌방 무덤은 그래서 벽화를 그릴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도굴이 굉장히 쉽죠. 도굴이 용이하다. 도굴이 용이하다는 건 그냥 문만 열면, 입구만 찾아서 들어가면은 무덤을 금방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도굴이 굉장히 쉽다. 도굴이 쉽기 때문에 여기에 껴묻거리 같은 것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껴묻거리라고 하는 건 부장품. 그 안에 왕과 왕비의 무덤을 쓰면서 또는 누군가의 무덤을 쓰면서 거기에 뭘 넣어주잖아요. 무덤에다가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그런 것들이 아무도 안 남아있으니까 그 무덤에는 뭐만 남아있냐? 벽화만 남아있는 거. 그래서 벽화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름을 붙이죠. 예를 들면 씨름하는 그림이 있어? 각저총. 무용하는 그림이 있네. 무용총.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그래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냥 지역 이름을 붙이고 번호를 붙여요. 덕흥리 5호분, 안악 3호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러니까 고구려 고분은 거의 도굴된 상태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부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누구 무덤인지도 모르죠. 당연히 어떤 무덤에서는 피장자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무덤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지방 장관이에요. 그래서 그런 무덤이 동수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왕은 아닌 거죠. 그리고 정확한 기록은 없죠.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딱 기록으로 지석이나 이런 게 발견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거의 알 수 없다. 피장자를 거의 알 수 없다. 자,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의 특징은 벽화, 그 다음에 도굴이 쉽기 때문에 껴묵거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정한다.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의 가장 대표적인 무덤이 무용총. 자, 무용초에서는 무용도와 수렵도가 발견됐어요. 수렵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냥하는 고구려 그림, 딱 고구려 하면 떠오르는 그 그림 있죠. 교과서 막 표지도 나오고 했던 옛날에 그런 그림이 바로 수렵도고요. 자, 그 다음에 각저총이라고 하는 요 무덤에서는 씨름을 하는 씨름도가 발견이 됐고요. 등등등.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고분벽화가 나와 있죠. 자, 무용총, 그 다음에 각저총, 그리고 안악삼호분의 대행렬도, 그리고 쌍영총. 쌍영총은 그 안에 커다란 기둥이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만들어져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근데 이런 커다란 기둥을 무덤 안에 세우는 거는 우리나라 양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서역 뭐 이런 영향을 좀 받았나? 이제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천장의 양식은 모주림 천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모주림 천장이라고 되어 있죠. 모주림 천장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천장이 있으면 이 천장의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괸돌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천장을 점점점 좁아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올려다 본다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단면도로 그린다면 아마도 이렇게 계단식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모서리를 점점 줄여가지고 뾰족하게, 끝으로 뾰족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거를 모서리를 줄여간다라고 해서 모주림 천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의 천장 구조가 바로 모주림 천장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고구려는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 후기에는 굴식 돌방 무덤, 그리고 특히 벽화가 있다는 거. 벽화에는 정말 다양한 고구려와 관련된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서 아까 우리 별자리 그림도 여기 그려져 있다고 했죠. 별자리 그림도 있고 수레바퀴를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철을 다루고 있는 뭐 그런 수호신, 그 다음에 달림 햇님 뭐 이런 거, 해 달을 형상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누구지? 견우와 직녀 뭐 이런 걸 형상화하기도 하고 뭐 별별을 막 그림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막 그려져 있는 게 고구려 고분벽화. 자, 그 다음에 백제로 갑시다. 자, 백제 같은 경우는 수도가 바뀌면서 무덤의 양식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시대를 그렇게 구별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한성시대. 자, 위례성이었을 때 수도가. 자, 이때의 무덤은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에요. 계단식 돌무지 무덤. 자, 돌무지 무덤인 거는 고구려와 똑같은데 앞에 계단식이라고 하는 게 조금 붙어서 양식이 고구려와 거의 유사하긴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은 여러분 194페이지로 넘겨서 계단식 돌무지 무덤. 자, 그리고 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만들어진 곳이 서울 석촌동에 있는 고분군이에요. 서울 석촌동 고분군. 서울 석촌동에 가면은 백제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그런 무덤들, 이런 돌무지 무덤들이 굉장히 여러 개 있었고 지금은 많이 사라졌어요. 더 옛날에는 더 많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많이 사라져서 지금은 한 7개 정도? 그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서울 석촌동 고분군, 서울 석촌동 고분. 자, 그런데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론 장군총하고 똑같이 생기진 않았어요. 약간 모습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형식은 돌을 잘라서 쌓아 올리는, 계단식으로 쌓아 올리는 이런 형식은 고구려 무덤 양식과 굉장히 비슷하다. 자, 그래서 백제 초기 무덤 양식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인 거는 고구려 유민이 백제를 건국했음을 알 수 있는 증거죠. 자, 고구려 유민이 백제를 세웠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바로 이 서울 석촌동 고분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서울 석촌동에 가면은 거의 뭐 무덤의 크기가 고만고만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굉장히 큰 무덤이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50m가 넘는 것도 있어요. 아까 제가 30m 넘는 것도 되게 크다 이렇게 얘기했죠. 물론 이게 계단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이 장군총은 높잖아요, 계단이. 그래서 이렇게 위로 확 올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압도적인 크기는 장군총이 커 보이지만 밑변의 그 길이는 요 서울 석촌동에 있는 고분 중에 하나가 되게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근초고왕의 무덤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지만 모르죠. 네, 어쨌든 근초고왕이 그 중에선 제일 잘 나갔던 왕이니까 무덤의 크기가 유난 큰 게 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석촌동 고분군에 가면 이런 무덤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수도로 옮겼죠. 중간에 웅진 시대로 갑시다. 수도가 웅진이었고요. 자, 그럼 웅진은 지금으로 하면 도시 어디? 공주죠. 그래서 공주, 송산리, 고분군. 공주에 가면 송산리 고분이 있어. 송산리라고 하는 지역에 이 왕릉 같은 그런 무덤들, 큰 무덤들이 오밀조밀 이렇게 딱 모여 있어요. 그게 공주 송산리 고분군이고, 이 공주 송산리 고분에 가면은 무덤에 양식이 2개 있어요. 하나는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자, 굴식 돌방 무덤이면 고구려 양식하고 똑같네? 네, 뭐 비슷하죠. 굴식 돌방 무덤. 자, 이것도 역시 입구만 딱 찾아서 들어가면 그 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 도굴됐어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얘는 벽화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말하자면. 그래서 요런 굴식 돌방 무덤. 그러니까 그 무덤에 특징이 없죠. 그럼 이름을 붙일 수가 없지. 그래서 얘네들은 송산리 1호분에서 5호분 요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얘는 이름 특징이 그래요. 다 붙어 있어요. 여기 있고 이렇게 조금조금하게 붙어 있는데 다 무덤들이 누구 무덤인지 몰라. 자, 그런데 웅진 시대 이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 가면 양식이 독특한 무덤이 2개 있어요. 하나는 나머지 양식은 벽돌 무덤이죠. 벽돌 무덤은 우리나라 게 아니네. 아니에요. 굴식 돌방 무덤이 우리나라식이고 그 다음에 벽돌 무덤은 우리나라식이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양식이 아니면 어디 거냐? 요거는 중국 남조 양나라 양식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중국 남조의 양식. 중국 남조 양식이다. 그래서 중국과 교류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거 우리가 요 벽돌 무덤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죠. 중국 양식.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벽돌을 잘 못 만들어요. 벽돌 만드는 기술은 중국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벽돌로 탑도 만들고 벽돌로 무덤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무령왕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교하게 예쁜 벽돌로 잘 만들어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자, 그래서 벽돌 무덤 봅시다. 자, 그러면 벽돌 무덤으로 되어 있는 게 2개. 이 송산리 고분군에 총 7개의 무덤이 있는데 5개는 이거, 2개는 요거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는 송산리 6호분. 송산리 6호분이 있고요. 자, 이 송산리 6호분에는 사신도와 인물도의 벽화가 있어요. 사신도와 인물도의 벽화가 그려져 있는 게 송산리 6호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벽돌 무덤 중에 또 하나는 무령왕릉이에요. 자, 누구의 무덤인지 피장자를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고대의 무덤이 바로 무령왕릉이라고 했고요. 자, 무령왕릉 같은 경우는 1971년에 발굴됐죠. 자, 아무도 열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그대로 발견된 게 바로 무령왕릉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무령왕릉은 우리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송산리 6호분이 일제시대 때 도구를 너무 심하게 당했기 때문에 이 무덤은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서 여기서 이제 장마철이 되고 여름이 되면 배수로를 이렇게 파는 공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수로 공사를 하다가 무령왕릉을 발견하게 된 거죠. 원래는 무덤이 6개만 있는 줄 알았고 하나는 무덤인지 몰랐어요. 이 무덤 구조에 가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여기 가보면은 보통 신라는 이렇게 넓은데 무덤이 딱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덤이 있고 이렇게 무덤이 있고 또 이 뒤쪽에 무덤이 있고 여기 무덤이 있고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오밀조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덤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때 발굴을 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제시대 때 발견된 게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아무도 열어보지 않은 상태로 발견이 된 게 바로 무령왕릉이고요. 자, 무령왕릉의 몇 가지 특징. 첫 번째 특징은 벽화가 없어요. 자, 보통 돌로 만든 무덤은 벽화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굴식돌방 무덤도 벽화를 그릴 수 있고 벽돌 무덤도 벽화를 그릴 수가 있는데 무령왕릉에는 벽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벽돌 하나하나를 만들 때 자, 벽돌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무덤을 쌓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졌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 이유가
똑같이 그냥 벽돌로 그냥 쭉 쌓아 올린 게 아니고요.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하나는 옆으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조적으로 쌓아 올렸기 때문에 훨씬 더 아름답고 정교하게 무덤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무령왕릉 사진 보면은 항상 이 사진이 제일 많이 나오죠. 아치형으로 문을 만드는, 그쵸? 들어가는 입구에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이 당시에는 이 아치를 만드는 기술도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아무나 아치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을 잘 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치를 만드는 기술 또한 뛰어난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무덤을 만들었는데 이 벽돌 하나하나가 전부 다 꽃무늬가 새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굳이 여기다가 색깔을 칠해서 덧칠해서 벽화를 그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벽돌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기 때문에. 자, 그게 바로 무령왕릉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왕과 왕비의 합장릉이에요. 왕과 왕비의 합장릉인데 여기에서 왕과 왕비의 관은 일본산 금송으로, 일본산 소나무로 만든 관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이 발견됐는데 그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안 나는 나무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나무를 공수해서 가져와서 여기서 관을 만들었구나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돈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당연히 무령왕릉 지석이 발견됐는데 이 무령왕릉 지석에 이 무덤이 무령왕의 무덤이야 라고 써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그때 뭐라고 써 있냐면 지석에, 자, 우리 왕이 몇 월 며칠 날 몇 년 몇 월 며칠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 무덤을 쓴다. 땅의 신에게 이 땅을 내가 샀다. 말하자면 돈을 내고 샀으니까 이 무덤을 잘 보호해달라. 이런 식의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무령왕릉 지석에서는, 무령왕릉에서는 오수전이 발견됐어요. 오수전이라고 하는 건 중국의 돈이죠. 자, 그러니까 관은 일본에서 공수해온 나무로 만들었고 여기서 나온 돈은 중국 돈이 나왔고 뭔가 되게 막 일본, 중국 막 되게 글로벌한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요 무령왕릉이라고 하는 무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각종 유물이 나왔겠죠, 당연히. 그래서 관부터 시작해서 뭐 신발부터 시작해서 뭐 귀걸이, 뭐 목걸이, 뭐 장식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4,000점 정도의 그런 유물이 나온 무덤이 바로 무령왕릉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무덤민 무령왕릉을 발굴할 때 약간 문제가 있었다. 자, 무령왕릉을 발굴할 때 보통 이거를 다 이렇게 장막 쳐놓고 몰래 그 안에 들어가서 조심조심 발굴했어야 되는데 그날 무덤이 발견된 날 이미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기자들은 사진 찍으러 막 카메라 들고 오지.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은 구경하려고, 이제 왕릉이 발견됐으니까 구경을 하려고 다 몰려들었지. 그날 또 비는 왔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며칠 동안 오늘 갔다 내일 와서 내일 다시 발굴해야지 이게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날 상자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유물을 다 그냥 담아가지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정말 막 피라미드 발굴하듯이 애기 다루듯이 막 살살 해서 정말 몇 날 며칠 막 몇 년 했어야 돼요. 사실 발굴을 아주 조심스럽게 오랜 기간을 두고 발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유물의 표면에 묻어있는 미생물까지도 전부 다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주 정교하게 발굴을 했었어야 되는데 1971년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무튼 기술이 좀 부족해서 그랬는지 발굴을 제대로 못한 거죠. 졸속 발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우리나라 고고학 역사상, 말하자면 이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그런 발굴이 바로 이 무령왕릉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또 이런 무덤 왕릉이 발견되겠어요? 이제는 없겠죠? 그쵸? 이제 뭐 어디를 파봐도 뭐 다 한번 파본 데 아닐까? 당연히.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바로 이 무령왕릉이라고 하는 이 왕릉이죠. 자, 어쨌든 무령왕릉 벽돌 무덤, 가장 대표적인 무덤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여기에서 벽화는 없지만 그 대신 송산리 6호분의 벽화는 있어요. 그래서 요거 벽화 있고 없고 요거 좀 잘 구별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웅진시대의 공주 송산리 고분군. 자, 그 다음에 사비시대로 갑시다. 수도로 옮겼으니까 사비는 지금의 부여고요. 부여는 능산리 고분군. 이 능산리 고분군 옆에 절터에서 아까 우리 금동대양로 발견됐다고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무덤은 뭐 간단해요.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이 만들어졌고, 자, 훨씬 더 크기는 작지만 굉장히 세련된 그런 모습으로 굴식 돌방 무덤이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요거 공조 송산리고분군, 그 다음에 부여 능산리고분군,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딱 보면은 전반적인 무덤이 뭐에서 뭐로 바뀜을 알 수 있냐. 자, 전반적으로 돌무지 무덤에서, 여기도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 여기도 계단식이긴 하지만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물론 벽돌 무덤은 좀 특이 양식이고 중국식이니까.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신라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양식이 그렇게 바뀌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신라로 갑시다. 신라에서, 자, 신라는 신라의 초기 무덤 양식, 그래서 4세기에서 한 5세기 정도 되는 무덤이, 자,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돌무지 덧널 무덤. 자, 여기서 돌무지 무덤, 덧널만 빼면 돌무지 무덤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돌무지 무덤과 같은 그런 형식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죠. 자, 돌무지 덧널 무덤은 여러분 구조에 나오는 사진을 한번 보시면 돼요. 195페이지 보시면은 통일 전의 초기 양식이 돌무지 덧널 무덤이죠. 자, 그러면 돌무지 덧널 무덤 한번 구조 여러분 사진에 나오니까 보세요. 자, 일단 나무로 만든 돌방이 있어요. 이게 그 나무로 만든 목곽. 이게 덧널이에요. 이건 나무로 만들었어요, 덧널은. 자, 여기다가 관을 넣고, 여기에 껴묵거리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돌을 쌓아 올려요. 돌돌돌 이렇게 쌓아 올리고, 그 다음에 흙으로 덮어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무덤 형식이 돌무지 덧널 무덤이고, 여기서 말하는 덧널은 나무 덧널, 나무방, 나무상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돌무지 덧널 무덤의 특징 봅시다. 첫 번째, 엄청 대규모예요. 제가 그림을 너무 쬐끄만하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규모가 어마어마, 그죠? 대규모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도굴이 어렵다. 자, 도굴이 어려운 이유는 도굴을 하려면 요거를 다 드러내야 되죠. 흙부터 파내고 돌부터 다 드러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무덤은 큰데 돌이나 흙도 많고 그러면은 당연히 도굴이 어렵고, 도굴이 어렵다는 건 그만큼 그 안에 뭐가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자, 금관 어디서 나왔을까요? 금관 총에서 나왔겠죠. 말하자면 무덤 안에서 발견된 그런 유물들이에요. 그래서 껴묻거리가 많아서 신라는 뭐가 많아. 금관도 있고 뭐 유물도 많이 발견되고, 자, 그래서 도굴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껴묻거리가 많다. 즉 부장품이 많아서 문화재가 많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단장만 가능해요. 단장이 가능하다. 다른 말로 하면 합장은 불가능하다. 자,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아까 제가 무량왕릉은 왕과 왕비의 합장능이라고 했죠. 보통은 왕이 돌아가시면 묻고 먼저, 그리고 나중에 왕비가 돌아가시면 열고 다시 왕비의 관을 넣어서 합장을 하는데, 요거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이 무덤을 처음 만들 때부터 막 흙, 돌 막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무덤을 만들었다가 다시 열 수가 없어요. 그냥 한번 만들면 땡이야. 그래서 한 명만 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단장묘다라고 하는 건 한 명만 묻는 무덤이야. 자, 그러면 만약에 왕비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무덤은 따로 만들고 그 대신에 이렇게 쌍능을 만들죠. 그래서 쌍능이 나타나는 게 이제 신라의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합장 어려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벽화가 없어요. 벽화가 없다. 왜냐면 벽화는 어디다가 그릴 수 있냐? 돌이어야 돼. 벽돌이든 돌이든. 돌방이든 벽돌방이든. 하지만 여기는 아까 덧널이 뭐라 그랬죠? 나무 덧널이에요. 그러므로 나무로 만든 방에는 벽화를 그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징.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종류. 이쪽에다 쓸게요. 종류. 자, 금관총. 그 다음에 천마총. 그 다음에 황남대총. 우리 호우명 그릇 기억나요? 호우총.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데, 자, 이 중에서 여기 천마총에서 천마도가 나왔어요. 천마도는 천마를 그린 그림이죠. 그러면 얘는 벽화일까요? 아닐까요? 벽화가 아니겠죠. 왜냐면 벽화 못 그린다면서요. 그러니까 벽화를 그릴 수 없다고 했으니까 천마총의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구나. 그럼 얘는 어디다 쓰는 그림이니? 자, 얘는 말이 이렇게 있으면, 말이 이렇게 있잖아요. 개처럼 돼버렸네. 말이 있으면 이 말 안장을 이렇게 장식하는, 말 안장이 이렇게 있고 말 안장에 이 배에다가 장식을 하는, 매다는 그림이에요. 이런 거를 달에 또는 장리
라고 해요. 그래서 달에 그린 그림을 우리가 천마도, 자작나무에 그린 거예요. 돌에다 그린 게 아니고 나무에 그린 그림이죠. 자, 그래서 신라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통일 직전에 굴식 돌방 무덤이 나타나요. 통일 직전에 굴식 돌방 무덤이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굴식 돌방 무덤에서는 벽화가 있는 무덤도 있긴 있어요. 자, 신라 같은 경우는 전체 무덤의 5% 정도만 벽화가 있어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벽화가 있는 무덤이 발견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어숭묘 이런 것들이, 뭐 순흥리 고분 이런 것들이 벽화가 있는 것도 있다. 벽화가 사실은 거의 없고 벽화가 있는 것도 있다. 그게 바로 통일 직전에 굴식 돌방 무덤. 자, 신라도 마찬가지죠. 무덤 양식이 뭐에서?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굴식 돌방 무덤으로. 그래서 전반적인 무덤의 양식은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는구나.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엄청 잘 물어보는 무덤.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무덤 중에 시험에 되게 잘 물어보는 무덤이 무령왕릉 벽돌무덤. 그리고 요거 돌무지 덧널 무덤.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죠. 대체적으로. 자, 그래서 194페이지 사진 한번 쭉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95페이지 돌무지 덧널 무덤 나와 있고요. 자, 특징 한번 보시고. 특징이 중요하겠죠. 벽화가 없다. 이제 이게 가장 큰 특징이겠죠.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통일 직전에 굴식 돌방 무덤도 만드는데 어숭묘 이런 것들이 벽화가 발견되는 것도 있더라.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통일신라의 고분. 통일신라는 불교가 발전을 하면서 화장을 주로 해요. 돌아가시면 화장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이런 무덤보다는 이제 무덤이 많이 발전을 못했고요. 굴식 돌방 무덤이 여전히 나타나지만 밖에다가 둘레도를 두르고 12지신상을 조각하는, 아까 우리 도교에서 잠깐 얘기했죠. 196페이지 보시면 김유신묘. 물론 김유신은 왕은 아니지만 김유신묘라고 하는 이런 양식으로 만들어지더라. 자, 밖에다가 둘레도를 두르고 12지신상. 자, 12지신상 조각. 요거 나오면 아, 이게 통일신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발의 고분. 발의 고분도 여러분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정혜공주묘와 정효공주묘. 이렇게 두 가지. 자, 둘 다 문왕의 딸이에요. 문왕의 넷째 딸과 둘째 딸과 넷째 딸. 그래서 정혜공주와 정효공주가 있었는데 딸들이 일찍 사망을 한 거예요. 30대 중반쯤의 나이로 요절을 하게 되자 이 딸들의 무덤을 썼죠. 그러면서 이제 무덤의 양식을 좀 다르게 했는데 정혜공주 무덤, 언니인 정혜공주 무덤은 고구려 양식으로 만들었어요. 고구려 양식이 굴식 돌방 무덤. 자, 그래서 정혜공주 묘는 굴식 돌방 무덤. 정효공주, 동생인 정효공주는 벽돌 무덤. 자, 그러면 굴식 돌방 무덤은 고구려 양식, 고구려 계승. 그 다음에 벽돌 무덤은 당의 양식. 그래서 이렇게 무덤의 양식을 서로 다르게 만들었고요. 자, 정혜공주 무덤은 굴식 돌방 무덤이면서 모주림 천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효공주 무덤은 이렇게 벽돌 무덤으로 되어 있고요. 평행 고임 양식이라고 해서 특이한 천장 구조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는 돌사자상 요거 체크 한번 해볼까요? 돌사자상이 나온 무덤은 정혜공주 무덤. 약간 고구려의 어떤 기상을 담은 그런 양식이거든요. 돌사자상이. 그래서 정혜공주 묘에서 돌사자상. 자, 그 다음에 정효공주 무덤에서는 벽화가 나왔어요. 거기 밑에 보시면 자, 벽화가 나왔다. 자, 그래서 정혜공주 묘에서는 이런 인물도 벽화가 나왔다. 그래서 벽화 있는 건 정효공주. 그 다음에 돌사자상 나온 건 정혜공주 묘. 자, 그리고 둘 다 지석이 발견됐고요. 묘지석이 발견됐고. 자, 그래서 정혜공주, 정효공주 무덤까지. 자, 밑에 보시면은 고분이 쭉 정리되어 있어요. 한번 쭉 보시고. 고분은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고요. 그 중에서 벽돌 무덤, 무령왕릉하고 굴식 돌방 무덤, 돌무지 덧널 무덤. 요거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건축. 뭐 나머지는 간단하게 볼까요? 건축은 사원 건축. 거기 보시면 신라의 황룡사. 자, 황룡사를 지은 건 누구? 진흥왕. 황룡사 9층탑을 지은 건 선덕여왕.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황룡사 9층탑은 자장의 건의에 의해서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백제 미륵사 무왕 때
절을 엄청 크게 지었죠. 아마도 천도하려고 했구나. 익산천도 계획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유물, 문화재가 두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금동대학로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발견, 이거 오래된 건 아니고요. 창왕명 사리감이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됐죠. 창왕은 성왕의 아들인 위덕왕을 얘기하는 거고 그 창왕 때 만들어진 사리감이, 사리상자가, 바로 사리를 넣는 상자가 발견됐어요. 자, 그래서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된 게 두 개가 뭐냐? 그러면은 금동대학로하고 창왕명 사리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은 뭐 성곽건축 이런 거 나와 있죠.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사원건축, 통일신라 시대는 불국사와 석굴암이죠. 자, 불국사, 석굴암 둘 다 누가 만들었냐면 김대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발언에 의해서 경덕왕 때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만들었죠. 자, 그리고 이 불국사 3층 석탑에서는 아까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됐다고 했고요. 자, 그리고 이 불국사나 석굴암을 만든 거는 이상적인 불국토를 조성하겠다. 쉽게 말하면 왜 불국사라고 하는 절에 가면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잖아요. 석가탑은 석가모니 부처를 상징하고 다보탑은 다보 부처를 상징하는데, 자, 그러니까 야, 불국사에 갔더니 다보 부처, 석가모니 부처 두 분 다 계시더라. 우리나라가 부처가 두 분 있으니까 이상적인 불교 국가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상적인 불국토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이념으로 만든 게, 그런 바램으로 만든 게 불국사와 석굴암이고, 석굴암은 인공석굴사원이죠. 인공석굴사원. 그게 바로 석굴암이라고 하고요. 자, 거기 보시면 땅을 상징하는 네모난 전실과 하늘을 상징하는 둥근 주실로 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입구는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동그랗게 되어 있고 여기에 본존불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그래서 땅을 상징하고 하늘을 상징하고 이런 식으로 상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경덕왕 때 만들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안압지 얘기했죠. 네, 안압지. 그 다음에 발해의 건축. 자, 발해 건축을 봅시다. 발해의 수도가 상경성인데 요 상경성은 당나라 장안성을 모방했어요. 당의 수도인 당나라 장안성을 모방해서 상경성을 만들었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주작대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주작대로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상경성이 있고 그 안에 궁궐이 있어요. 말하자면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는데 이 내성의 남문과 외성의 남문을 쭉 연결하는 가운데 큰 대로가 놓여져 있어요. 지금으로 하면은 광화문 앞에 뭐 신문로라든가 아니면 거기 이제 광화문로 이런 거 있죠. 그런 큰 길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길을 주작대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작대로로 양쪽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 양쪽은 다시 네모나게 구획을 정해서 정비를 했었다. 이게 상경성의 구조는 당나라 장안성의 구조를 모방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작대로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구나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탑은 고구려백제 신라마다 이제 하나씩 정리하시는데 고구려는 탑이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목탑을 위주로 지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탑이 남아있지 않고요. 백제의 가장 대표적인 탑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그 다음에 정림사지 5층 석탑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자,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 자, 처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목탑을 주로 만들었죠. 그러다가 재료를 돌로 바꾸어서 석탑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자, 목탑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석탑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목탑으로 만들다가 재료를 돌로 바꿔서 만들려다 보니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네. 처음에 만들 때. 그래서 목탑을 만들던 그 양식을 그대로, 자, 그래서 초기의 석탑은 목탑의 양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석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보시면 자세히 안 보이겠지만 사진에 보시면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처마가 있고 문이 있고 그렇게 다 마치 나무로 건물을 만들던 것처럼 돌로 만들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도 했었죠. 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 앞에 보면 복원된 석탑이 하나 있어요. 원래는 양쪽에 서석탑과 동석탑이 있었는데 그중에 서석탑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고 지금 남아있는 게 동석탑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었어요. 언제 지었는지 기억 안 나지만 아무튼 그것도 한 몇십 년 됐어요. 한 10년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탑을 지었는데
그 탑에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들어갔었다. 그런 얘기 했었죠. 문이 있어요. 제가 들어가고 성인들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문이 있어요. 들어가 볼 수 있어요. 물론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처마 있고 문이 있고 마치 나무로 만든 건물하고 똑같다고 했죠. 즉 목탑의 양식을 그대로 접목시켜서 재료만 돌로 만든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 초기의 석탑 또는 목탑 양식을 가진 석탑 또는 지금 남아있는 석탑 중에 제일 오래된 석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석탑 중에 가장 오래된 초기의 석탑 양식이 바로 익산 미륵사지 석탑. 자, 거기 보시면 현존 최고의 석탑, 가장 오래된 석탑, 목탑의 양식을 가진 석탑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백제의 딱 백제 양식이야. 이게 정림사지 5층 석탑. 5층으로 만들었고 약간 길쭉해서 좀 이렇게 웅장한 느낌을 주는 그런 게 바로 정림사지 5층 석탑. 자, 그 다음에 황룡사 9층 목탑. 하지만 이거 없죠, 지금은. 황룡사 9층 목탑은 약 70m 정도 되는 자장의 건의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탑이고요. 요거는 신라 기술로 못 만들어서 백제에서 기술자를 데려왔다는 그게 바로 황룡사 9층 목탑이고 복원된 그런 모습 남아있죠. 자, 그 다음에 선덕여왕이 만든 것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분황사 그리고 분황사탑. 자, 이 분황사탑은 자, 아까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의 양식을 가진 석탑이라고 했고 분황사탑은 전탑의 양식을 모방한 석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모전석탑. 자, 분황사 모전석탑이라고도 해요. 자, 전탑이라고 하는 건 벽돌탑인데 벽돌을 쌓아서 탑을 만들고 싶지만 이때는 벽돌을 잘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돌을 하나하나 벽돌 모양으로 잘랐어요. 벽돌이 아니고 벽돌은 흙을 구워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만든 게 아니고 돌을 다 일일이 잘라서 그 돌을 쌓아 올린 거예요. 벽돌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벽돌의 탑을 모방한 탑, 석탑. 그래서 모전석탑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분황사 모전석탑이고 지금은 거기 3층까지만 남아있지만 아무래도 5층이거나 7층이었을 걸로 추정. 왜냐하면 탑은 홀수거든요. 그래서 3층짜리는 아니었을 것 같아. 이게 바로 분황사 모전석탑이고요. 황룡사에서 이렇게 보면은 보일 정도로 가까이 있어요. 분황사가 여기 있으면 황룡사 이쪽에 있고 그래서 그 근처에 있다.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자, 통일신라 시대는 첫 번째 줄 중요해요. 거기 첫 번째 줄 보시면 이중 기단 위에 3층으로 쌓는 전형적인 석탑의 양식을 만들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탑의 양식을 전부 다 합쳐서 통일신라 시대는 새로운 양식의 탑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는 거의 이런 식으로 탑을 만들어요. 그게 전형적 양식. 말하자면 샘플 딱 만들고 그런 식으로만 거의 만들었다는 뜻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중기단 위에 3층 석탑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여러분한테 그려서 보여주는 게 가장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1층 기단 낮아요. 2층 기단 높아요. 이게 이중 기단이에요. 기단이 두 단이네 말하자면 이중 기단. 자, 그 다음에 이 이중 기단에다 탑을 쌓아요. 탑을 이렇게 3층으로 쌓죠. 제가 지금 지붕 모양처럼 이렇게 처마를 그려서 탑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있죠. 자, 이렇게 지붕 모양의 처마 있는 것만 층수로 세기 때문에 요거는 3층 석탑. 요거는 기단이기 때문에 층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탑은 몇 층 석탑? 3층 석탑. 자, 이렇게 이중 기단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3층으로 올린 3층 석탑. 그리고 이 3층 석탑 지붕 위에는 다 그냥 장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탑을 이렇게 만들었네. 이게 딱 어느 시대 양식? 통일신라 시대 양식.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딱 전형적인 양식이 만들어졌고 대부분의 통일신라 시대 탑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자, 그래서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은 201페이지 사진에 불국사 3층 석탑. 이렇게 생겼어. 자, 그 다음에 다보탑. 불국사 탑 옆에 불국사 3층 석탑 옆에 다보탑이 있는 거 알죠, 여러분? 불국사 가면 다보탑은 희한하게 생겼죠. 얘는 전형적 양식이 아니어서 이렇게 그럼 이상하게 이상하게 만든 거를 이형 모양 이상한데 다를 이자를 써서 다른 양식이라고 해서 이형 석탑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 아까 다보부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징성을 나타내는 좀 특이한 양식을 만들게 된 거죠. 10원짜리 동전에 다보탑.
다 알죠? 없어서 여러분 안 가지고 있어서 10원짜리 동전의 다보탑 알고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가문사지 3층 석탑 보세요. 자, 가문사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어느 왕 때? 신문왕 때 문무왕의 그 은혜에 감사하려고. 자, 그리고 가문사지에는 지금은 절터만 남아있는데 이렇게 탑이 쌍탑이죠. 말하자면 탑이 2개 있어요. 그래서 얘도 딱 전형적 양식, 굉장히 웅장한 느낌을 주고 실제로도 크기도 되게 크고. 자, 그 다음에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얘도 좀 특이한데 전형적인 양식인 것 같은데 2층 기단이 사자 4마리. 2층 기단을 사자 4마리가 여기 사진을 보시면 받치고 있어서 얘도 좀 특이하죠. 네, 얘가 바로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얘네들 전부 다 어느 시대? 신라? 통일신라? 얘는 중대. 다 중대에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4개 탑 본 거는 전부 다 신라 중대에 만들어졌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진전사지 3층 석탑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있죠. 자, 진전사지 3층 석탑을 자세히 보시면 똑같아요. 3층 석탑. 그런데 얘는 좀 뭐가 다르냐? 겉표면에 보시면은 부조 조각이 쫙 돼 있을걸요. 자, 기단과 몸통에 몸신에 이렇게 기단 이 부조 조각, 말하자면 이제 불교를 어떤 나타내는 그림 같은 게 부조 조각으로 돼 있어서 그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얘는 신라 하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신라 하대에 만들어진 석탑 진전사지 3층 석탑. 얘 이름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겉에 부조 조각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신라 하대는 이런 조형 예술이 쇠퇴했다고 했죠. 자, 하지만 유행한 거 뭐? 승탑. 아까 선종에 유행하면서 유행한 거는 승탑이다. 자, 그래서 요 신라 말기의 승탑 종류가 많지만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오른쪽에 보시면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얘가 가장 대표적인 신라 하대의 승탑이에요. 철감사,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라고 하는 요 승탑이 가장 대표적이고 승탑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팔각 원당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팔각형의 지붕이 있고요. 거기에 약간 승탑이 있고 가운데가 장구처럼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동그랗죠. 자, 이런 식의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팔각 원당형. 팔각 원당형의 전형적인 양식을 띠는데 팔각형 모자의 가운데는 장구 모양. 허리 쏙 들어간 장구 모양. 요게 팔각 원당형이에요. 자, 그래서 신라의 전형적인 승탑의 양식은 팔각형 모자에 가운데 장구처럼 허리 들어간 팔각 원당형. 이게 팔각 원당형이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발해의 영광탑. 자, 발해 영광탑은 전탑이에요. 전탑. 자, 그래서 벽돌로 만들어진 그런 탑이다.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 발해 영광탑 사진 나와요. 요 사진 딱 제시하고 이 나라가 어디냐 물어보면 발해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벽돌로 만든 탑인 거 보니까 이거는 어느 나라 양식이냐? 당나라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탑은 중국이니까. 그래서 당나라 양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01페이지로 다시 넘어오셔서 불상 하나씩 체크하고 갑시다. 자, 나라별로 하나씩만 체크하시면 돼요. 고구려는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자, 거기 보시면 두꺼운 의상, 긴 얼굴, 북조 양식이다. 북조 양식, 중국 북조 양식. 자, 그 다음에 백제, 서산마의 삼존불, 자, 온화한 미소, 그 다음에 신라, 경주, 베리석불 입상, 역시 푸근한 자태와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다. 자, 한 장 넘기시면 사진들이 쫙 나와요. 사진 한번 볼까요?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자, 요게 중국 북조 양식이고요. 자, 뒤에 이렇게 광배, 말하자면 이런 광배라고 하거든요. 이거 뭐라고 하죠? 불교에선 광배라고 하는데 이거 후광. 네, 후광 이렇게 딱 뒤집어 보면 여기에 연가 7년이라고 글씨가 써 있기 때문에 요 불상을 연가 7년명 글씨 써 있는 금동으로 만든 열애불인데 서 있어. 그런 뜻이에요. 연가 7년명 금동열애 입상. 그래서 불상의 이름은 다 갖다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게 고구려 양식, 고구려 얘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서산마의 삼존불, 서산에 있는 마의 바위에 새긴 부처 3명.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불상은 약간 어린아이처럼 웃고 있죠. 온화하고 푸근하고 천진한 미소, 얘를 백제의 미소라고 그래요. 서산마의 삼존불, 백제의 미소. 자, 그 다음에 경주 베리석불 입상.
자, 요건 지금 얼굴이 안 보이는데 이 얼굴도 살짝 미소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라의 미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은 백제의 미소가 더 유명하죠.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하나씩 있다고 했는데 공통으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공통으로 만들어진 고구려 백제 신라 하나씩 자 만든 거 말고 공통으로 만들어진 건 자 거기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자, 금동으로 만든 미륵보살인데 반가 반쯤 걸쳐 앉아 있는 사유상 생각하는 모습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거기 머리 모양이 약간 다른 거 빼고는 두 개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둘 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요. 자,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한번 읽어보시고. 삼국 공통. 자, 그럼 삼국 공통이면 삼국시대예요, 통일신라 시대예요? 삼국시대예요. 통일신라 시대 아니고 헷갈리지 마세요. 별거 아니지만 지문으로 나오면 되게 헷갈릴 수 있는 요거 통일신라 시대 아니고 삼국시대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백제의 석조물 중에 아까 청왕명 사리감 있었죠. 어디에서 발견된? 능산리 절터. 네, 그거 한번 체크. 통일신라 시대 여러 가지 조각상 봅시다. 일단 불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본존불, 석굴암 본존불이 가장 대표적인 신라의 불상이다. 굉장히 웅장하면서 온화하면서 이런 모습을 띤 그런 불상이죠. 자, 그 다음에 석굴암에는 요거 말고도 많은 보살상들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 너무 현실적이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보살상, 실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들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정교하고 아름답다. 자, 그 다음에 무령왕릉 받침돌이나 법주사, 쌍사자석 등 전부 다 통일신라 시대의 그런 석조물이죠. 자, 그 다음에 범종. 자, 범종은 두 가지 알아두시는데 하나는 가장 오래된 거. 자, 그게 상원사 동종, 현존 최고. 가장 오래된 게 상원사 동종, 성덕왕 때. 자, 그 다음에 성덕대왕 신종. 언제부터 언제까지? 경덕왕에서 해공왕까지.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장 오래된 거는 상원사 동종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거는 성덕대왕 신종이고. 자, 그 다음에 발해의 가장 대표적인 불상 이불병좌상. 자, 부처 두 명이 나란하게 옆으로 앉아 있어요. 특이하게도. 그게 바로 이불병좌상. 자, 요 사진만 딱 보고도 이거 발해.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발해 동경에서 발견된 이불병좌상 가장 대표적이다. 고구려 양식을 계승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발해 석등, 기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고구려 양식을 계승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글씨와 그림. 자, 김인문, 김생 뭐 등등 글씨와 그림 한번 보시고. 아까 천마도 나왔어요. 이거 벽화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벽화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황룡사 벽에 소나무. 솔거라고 하는 화가가 여기다 소나무를 그렸더니 막 새들이 날라와서 머리를 부딪혔대요. 진짜 소나무인 줄 알고. 대박. 요즘에는 대박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렸다라고 하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음악과 무용 뭐 거기 보시면은 왕산악, 그 다음에 백결선생, 우륵 뭐 이런 사람들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문학과 향가.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는데 뭐 구지가, 정읍사 이런 건 여러분 황조가 이런 거 읽어보시는데 자, 우리가 체크할 거 하나 있어요. 진성 여왕 때 향가를 쫙 모아서 향가집 책을 만들었어요. 그 책이 삼대목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자, 어느 왕 때라고요? 진성 여왕. 그거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향가집 요 정도 기억하면 되고요. 우리 책에는 안 나왔지만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게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충담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안민가라고 하는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뭐 이런 글이 여기 지금 나오진 않는데 요 안민가 이게 언제의 상황이냐라고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경덕왕 때 지은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문제로 풀어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랬나? 요 정도만 뭐. 자, 그래서 우리가 문화 한번 살펴봤고 한 장 마저 넘기시면 우리나라 문화가 일본으로 전해졌죠. 우리 문화의 일본 전파. 여기서 체크만 하고 갑시다. 가장 백제에서 가장 이제 이 삼국 중에 절친인 나라가 일본과 백제죠. 백제가 먼저 나와 있어요. 봅시다. 자, 4세기 아직기는 일본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쳤다. 요 아직기가 근초고왕 때예요. 그래서 4세기니까 근초고왕 때.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일본에 건너간 왕이는 자, 이 사람은 근수구 왕 때예요. 그래서 근수구 왕은 근초고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같이 근초고 왕 때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4세기
자, 아직기는 근초고왕 때라는 거 확실하게 요거 체크해 두시고 근초고왕. 그 다음에 왕인은 근수고왕. 자, 이 왕인 같은 경우는 일본 유교에 어떻게 보면 시조로 추앙받는 인물이어서 왜 우리 일본에 가면은 조상신을 모시는 신사가 있잖아요. 왕인을 모시는 신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신으로까지 추앙받는 인물이 바로 왕인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경 박사, 의 박사, 역 박사 전해지죠.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불교 문화 전파 한번 봅시다. 성왕 때 노리사치계가 불교를 전해줬다. 이거 앞에서도 나왔었죠. 성왕 때 노리사치계가 불교 전해줬고, 자 7세기 무왕 때는 누구 나온다고 했냐면 관륵, 그쵸? 천문역법을 전해준 관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고류사 미륵방가 사유상이나 호류사 백제 관음상이 모두 백제와 관련이 있는 그런 문화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고구려는 아까 해자,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었다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해관, 삼론종을 전파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자, 그리고 7세기 초에 담징은 체크해 보세요. 자, 영양왕 때 담징은 유교와 그림을 가르쳤다. 그림을 그리려고 딱 알려주려고 했어. 근데 종이나 먹도 없어. 그래서 이거부터 가르쳤어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부터 가르친 사람이 바로 담징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자, 호류사 금당벽화를 그렸다고 알려져 있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다카마스 고분벽화라고 하는 요 고분벽화는 우리나라의 강서 수산리 고분벽화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은, 자, 수산리 벽화 보시면, 자, 여자들이 지금 긴 저고리에 주름치마, 질질 끌고 주름치마 입고 양산 같은 거 쓰고 있어요. 자, 똑같아요. 그 옆에 일본 다카마스 고분벽화도 긴 저고리에 주름치마 끌고 그 다음에 양산 쓰고 모습이 비슷하다. 그런데 고구려 벽화가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준 거구나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삼국 금동방가사유상, 아까 우리 삼국이 공통으로 만들어진 금동방가사유상이, 자, 일본에서 만든 방가사유상과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 사진을 찍는 각도만 약간 다를 뿐이지, 자, 그리고 일본에서 만든 건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무로 만들었고 금동으로 만들었다 뿐이지 생긴 게 정말 똑같이 생겼네. 이거는 영향을 준 거죠. 우리가 일본에게 영향을 주었다. 자, 그 다음에 신라 문화가 일본으로 전해지기도 해요. 신라에서는 조선술과 축제술을 전해주죠. 조선은 배 만드는 거, 축제술은 제방을 쌓는 기술이니까 제방은 저수지를 쌓을 때, 제방을 쌓거든요. 저수지 만들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워가지고 가서 만든 저수지를 한인의 연못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한인의 연못이라는 건 어느 나라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신라. 시험에는 그게 나와요. 신라 문화를 받아들여서 한인의 연못이구나. 자, 그 다음에 이런 삼국의 문화는 일본 아스카 문화에 영향을 주죠. 일본 아스카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문화는 또 일본에 전해져서 일본 하쿠호 문화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209페이지 보시면 하쿠호 문화에 영향을 준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화엄사상은 심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으로 전해주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장 넘기시면 정리돼 있어요. 자, 백제, 아직기, 왕인, 단양이, 우리 단양이 고안무를 빼먹었는데 여러분 표로 확인 한번 해보시고, 단양이 고안무 무령왕 때, 노리사측의 성왕, 그 다음에 무왕, 관륵. 자, 그 다음에 고구려는 해자, 해관, 뭐 이런 사람들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심상이 화엄사상을 전해줬죠, 일본에. 자, 의상이 전해준 게 아니고요. 심상이 전해줬어요. 그것도 한번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삼국의 문화는 아스카 문화, 통일신라 문화는 하쿠호 문화, 그 전에 가야 같은 경우는 세키 토기, 뭐 야요이 문화, 조몬 토기 이런 거 쭉 있었죠. 그래서 시기별로 어떤 문화를 어떻게 전파해 줬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삼국의 문화까지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와서 중세사회의 발전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